그 기차에 오르던 날, 김서연 여사는 과거를 뒤로하고 떠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옆자리에 잠든 그 낯선 남자가 그녀가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과거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깨우게 될 줄은. 45년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석 달째 되던 가을 아침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서연의 세상은 소리가 사라졌다. 집 안을 가득 채우던 남편의 헛기침 소리, 신문을 넘기던 바스락 소리, 코를 고는 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이 그리워질 줄은 미처 몰랐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괴종시계의 무심한 춥소리와 그녀 자신의 외로운 숨소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한 공무원으로 평생을 헌신했고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격정적인 파도는 없었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그 삶에 만족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그녀는 그 평온함 아래에 숨겨져 있던 아주 깊은 허전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어쩌면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모른 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이번 기차 여행은 그런 그녀가 아주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아니, 어쩌면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도 몰랐다. 남편은 죽기 몇 달 전 병상에 누워 낡은 여행 잡지에 실린 강릉의 겨울바다 사진을 보며 말했다. 내가 좀 나아지면 우리 저기 기차 타고 한번 다녀옵시다. 당신이랑 둘이서 조용히 바다만 실컷 보고 오고 싶구려.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홀로 남편의 목까지 두 눈의 바다를 담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것이었다. 서울역은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지난 몇 달간 집이라는 작은 섬에 갇혀 지냈던 그녀에게 이 모든 소음과 활기는 어지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KTX 표 한 장을 손에 쥔 채 마치 처음 세상에 나온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플랫폼을 찾았다. 기체에 올라 창가 쪽 좌석에 앉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덜컹 하는 작은 진동과 함께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남편과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좋았던 기억, 아쉬웠던 기억,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그녀가 깊은 상념에 빠져 있을 때였다. 기차가 다음 역에 잠시 멈춰 섰고 한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와 앉았다. 70대로 보이는 점잖은 인상의 노신사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낡았지만 깨끗한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낡은 가죽 스케치북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인상과 함께 어딘지 모를 깊은 우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서연 역시 작은 끄덕임으로 답했다. 그것이 그들 대화의 전부였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그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 역시 그녀처럼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 듯 보였다. 기차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기차의 진동은 자장가처럼 편안했다. 서연은 창밖 풍경에 그리고 자신의 기억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옆자리의 남자는 어느새 눈을 감고 얕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게 각자의 상념에 잠겨 각자의 여행을 하던 두 사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5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운명의 실이
그들의 곁에서 조용히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남편이 없는 첫 번째 여행. 이 여행의 끝에서 자신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혹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지,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기차는 묵묵히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옆자리에서는 낯선 남자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기차는 서울의 잿빛 빌딩 숲을 벗어나 점차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평화로운 풍경에 김서연 여사의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차창에 비춰보았다. 그들의 삶은 강렬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눈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한 권의 두꺼운 책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 책에 마지막 장이 덮이고 그녀는 홀로 에필로그를 써 내려가야만 했다. 그녀가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기차가 부드러운 곡선 구간을 지날 때 잠들어 있던 옆자리 남자의 몸이 그녀 쪽으로 서서히 기울었다. 그리고는 툭 하는 가벼운 느낌과 함께 그의 머리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왔다. 서연은 깜짝 놀라 온몸이 굳어졌다. 낯선 남자의 온기와 무게가 어깨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녀는 당황스러움에 황급히 그를 밀쳐내려 했다. 평생을 정숙한 아내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낯설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뻗으려다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시선에 곤히 잠든 그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잔주름이 가득한 눈가와 힘없이 벌어진 입술, 그의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피로와 슬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편안한 잠을 자보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서 그녀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자신처럼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차마 그를 깨우지 못하고 그저 어색한 자세로 굳어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차가 철로의 이음새를 지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덜컹거렸고 그 진동에 남자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얇은 것이 스르르 빠져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무릎 위로 마치 가을날의 낙엽처럼 팔랑이며 떨어졌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빛바랜 갈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인물이 아마도 그의 아내이거나 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남의 사적인 물건을 훔쳐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행여 그가 깨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사진 속에는 갓 20살을 넘긴 듯한 앳된 얼굴의 한 여인이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다. 양갈래로 따내린 머리, 유행이 지난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순수한 미소. 그 얼굴은 바로 그녀 자신, 김서연의 50년 전 모습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눈앞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틀림없는 자신이었다. 대학교 1학년 봄, 친구들과 함께 지내 군항제에 놀러 갔을 때의 모습. 그녀 자신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득한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대체 어떻게 이 사진이 이 낯선 남자의 품속에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들로 폭발할 것 같았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나를 아는 사람인가? 혹시 남편의 먼 친척 아니면? 스토커,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가 극심한 혼란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던 남자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아주 나지막하고도 다정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서연아, 보고 싶었다. 서연아, 그 이름은 벼락처럼 그녀의 고막을 때렸다. 사진은 혹시 닮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 이름은... 그리고 저토록 익숙하고도 애틋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저 목소리는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옴짝달싹할 수도 없었다. 사진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었다.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평온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고요한 숨소리가 지금 그녀가 느끼는 심장의 격렬한 고동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창밖의 풍경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기차는 분명 강릉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서연은 자신이 한 번도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아득한 과거를 향해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 여행의 끝에 과연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의 손안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남은 삶 전체를 뒤바꿔 놓을 운명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김서연 여사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낡은 사진 한 장과 잠결에 흘러나온 이름 하나가 그녀의 평온했던 슬픔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곤히 잠든 이 남자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불가사의한 존재로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남자가 깨어나기 전에 이 모든 혼란의 증거를 감춰야만 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짝 살핀 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번개 같은 동작으로 사진을 자신의 핸드백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한 사람처럼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였다. 옆자리 남자가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다가 자신이 낯선 여자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바로 세웠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제가 잠결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어서 서연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조금 전 자신의 이름을 그토록 애틋하게 부르던 남자가 맞는가?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다. 아, 괜찮습니다. 피곤하셨나 봐요.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했다. 남자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제가 원래 기차만 타면 잠드는 버릇이 있어서요. 요즘 잠을 좀 설쳤더니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부인께서도 강릉에 가시는 길인가 봅니다. 날씨가 아주 좋을 때 오셨네요. 그의 평범한 질문이 지금 서연의 귀에는 의도가 숨겨진 신문처럼 들렸다. 이 사람이 내가
강릉에 가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내 목적지를 확인하려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네, 그냥 바람 좀 쐬러요. 그녀는 단답형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경계심이 잔뜩 묻어났다.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다. 기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평화로운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의심과 경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밀로 가득 찬 무겁고 불편한 침묵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온 신경을 옆자리의 남자에게 집중했다.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까지도 그녀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들로 들끓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내 젊은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 혹시 꽃뱀 같은 건가? 남편 잃고 혼자 여행하는 과부를 노리는, 아니면 혹시 남편이 살아생전 나 모르게 누군가에게 돈이라도 빌렸던 걸까? 그래서 나를 찾아온 빚쟁이,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인연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지? 어떤 상상을 해도 그림은 맞춰지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이 남자는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핸드백 속 사진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그것을 꺼내 그에게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속마음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그의 그런 배려 깊은 태도마저 지금 서연에게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차 안에서 강릉역에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마침내 이 질식할 것 같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서둘러 선반 위에 작은 여행 가방을 내리려 했다. 그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도우려 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소리로 그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리고는 황급히 가방을 빼앗듯 끌어내렸다. 그녀의 과민한 반응에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멋쩍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기차가 플랫폼에 멈춰 섰다. 서연은 한시라도 빨리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거의 도망치듯 서둘러 기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강릉의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이제 끝났다고. 이 이상한 만남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려던 순간 그녀의 등 뒤로 바로 그 남자가 따라 내리는 것이 보였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의심이 다시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디까지 자신을 따라오려는 것일까? 좁은 기차칸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이한 인연은 이제 탁 트인 도시의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추격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릉역에 내린 김서연 여사는 도망치듯 인파 속으로 몸을 섞었다. 그녀는 애써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듯한 낯선 남자의 시선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할 아름다운 바다 도시는 순식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낯선 미궁으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계획은 단 하나. 최대한 빨리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가장 앞에 서 있던 택시의 뒷문을 열고 헐떡이며 목적지를 말했다. 경포해변 근처. 솔향기 민박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듯했다. 바로 뒤따라오던 택시에 방금 전 그 남자 이현우가 올라타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행선지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따라오고 있어. 틀림없어.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탄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가 창밖으로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뒤따라오는 택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다행히 뒤따라오던 택시는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자신의 과민 반응을 탓했다. 그래, 경포해변은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니까 그 사람도 그저 그곳에 가는 것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애써 안심시켰다. 솔량기 민박은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방을 배정받자 그녀의 불안했던 마음도 조금은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 상쾌한 소나무 향과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기차에서의 기이한 만남은 그저 해프닝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녀가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넋을 놓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시선에 익숙한 인형 하나가 들어왔다. 트위드 재킷 차림에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민박집 앞을 지나쳐 불과 대여섯 차에 떨어진 다른 민박집의 대문으로 유유히 들어서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창문에 거의 얼굴을 박을 듯이 다가가 그 모습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그는 지금 그녀와 거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묵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다. 공포가 다시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황급히 창문의 커튼을 치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의 아늑한 피난처는 순식간에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그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녀는 핸드백 속에 낡은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사진. 하지만 그 비밀은 이제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민박집을 나섰다. 방 안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해변으로 향했다. 부드러운 모래를 밟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니 잠시나마 불안감이 잊히는 듯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해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았다. 남편과의 약속, 홀로 이 바다를 보고 있으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왔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저 멀리 방파제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제를 세워두고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남자, 이현우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억소리를 내며 근처의 해송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있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녀는 그의 방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마저 그녀의 공포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도망치듯 거의 뛰다시피 하여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이 여행을 포기하고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이대로 도망치는 것은 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공포와 함께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커튼 틈으로 남자가 묵고 있는 민박집의 창문을 훔쳐보았다. 그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저 방 안에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사진을 보며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그녀는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20살 김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50년의 세월과 이 기이한 운명의 장난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대로 숨고 도망치고 두려워하는 것은 끝내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당사자였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녀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단단하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 여사는 비장한 결심과 함께 민박집을 나섰다. 밤새 그녀를 괴롭혔던 두려움은 동이 트면서 서서히 용기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기이한 미스터리의 유령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경포해변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해송 하이 송굴락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험 있는 소나무 한 그루. 그 나무는 그녀와 남편이 낡은 여행 잡지에서 함께 보았던 그들의 이루지 못한 약속의 장소였다. 서연은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마치 결투를 앞둔 사람처럼 상대를 기다렸다. 그가 오늘 이곳에 나타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이곳이 바로 모든 비밀이 풀릴 운명의 장소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걸어오고 있었다. 트위드 재킷과 낡은 스케치북 가방, 바로 그 남자. 이현우였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약속이라도 한 듯 바로 그 소나무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아직 벤치에 앉은 서연을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나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더니 이제를 펴고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던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림을 그리려던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아, 기채서 뵈었던 분이군요. 이런 데서 다 뵙습니다. 그의 태연한 인사에 서연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사진,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녀의 돌발 행동에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시선이 사진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그리고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못했다기보다는 너무나 큰 충격에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를 마주한 사람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씨요, 서연 씨, 정말 김서연 씨. 맞으세요. 마침내 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서연이 지난 며칠간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더 아득하고 더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저를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50년 전, 그들이 갓 20살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두 사람은 같은 동네, 같은 하숙집에 살던 대학생이었다. 서연은 명랑하고 인기가 많았던 문학도였고, 현우는 가난하고 내성적이었던 미대생이었다. 그는 하숙집 2층에, 그녀는 1층에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하숙집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짝사랑했다. 감히 말 한마디 걸어볼 용기도 없었던 열병 같은 첫사랑이었다. 이 사진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을 가리켰다. 제게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몰래 찍은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 집안 사정 때문에. 갑자기 야반도주하듯 다이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이것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카메라를 빌려 다음 날 아침 당신이 학교 가는 길에 저 벚꽃나무 아래를 지날 때 몰래 이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제 20살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에도,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 평생을 해로한 후에도 차마 그 사진 한 장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첫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그림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자신의 가난한 청춘의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제 마음속에 담긴 이 비밀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질투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서툰 첫사랑 이야기를 애틋하게 들어주곤 했죠. 그리고는 언젠가 강릉에 가서 당신이 좋아하던 이 소나무를 함께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저는 아내가 죽은 후 매년 아내의 기일이 되면 이곳을 찾아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소나무를 그리며 제게도 그런 순수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잠시나마 추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차에서 잠결에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아마도 꿈속에서 20살의 제 자신을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남자의 길고 긴 고백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모든 의심과 공포가 한편의 아련한 소설 같은 이야기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스토커의 정체는 사실은 한평생 한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어리석은 한 소년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까마득한 옛날, 말이 없고 그림만 그리던, 유난히 눈빛이 깊었던 하숙집 2층의 그 청년. 이제야 희미한 기억에 편린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과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들이 29일이시 바라마. 고맙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황급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홀로 남겨진 현우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50년간 혼자 간직해온 비밀의 상자가 가장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마침내 열려버린 순간이었다. 그 소나무 아래를 떠나 김서연 여사는 자신이 어떻게 민박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정신은 온통 50년 전의 과거와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진 한 편의 영화 같은 고백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위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이제는 운명의 증표가 되어버린 낡은 사진 한 장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한 남자가 5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단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읽었던 그 어떤 소설보다도 더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감각 뒤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 찾아왔다. 남편이 죽은 후 스스로를 그저 늙고 볼품없는 과부라고만 여겼던 그녀였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그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첫사랑의 기억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녀의 잊고 있던 여성성을 부드럽게 적셔주었다. 하지만 그 짧은 설렘 뒤에는 이내 거대한 파도처럼 죄책감이 밀려왔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비록 남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다른 남자의 순정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듬직한 가장이었고 그녀에게 안정적인 삶을 선물했다. 그녀는 그 삶에 감사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품어본 적 없었던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행복했었나? 물론 행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안정감과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다른 얼굴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존중과 신뢰는 있었지만 과연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렘이 있었던가? 남편은 단 한 번이라도 오늘 만난 그 남자처럼 자신을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봐 준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결혼 생활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왔을 뿐이다. 만약에 50년 전 그가 용기를 내어 내게 고백했더라면, 그랬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부질없는 상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도 그런 낭만적인 한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 앞에서 깊은 상실감과 아쉬움을 느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한 번도 뜨겁게 살아보지 못한 자신의 지나간 청춘에 대한 애도였다. 그녀는 오늘 만난 70대의 이현우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그의 슬픔에 잠긴 눈빛,
정중한 태도, 그리고 50년의 세월을 간직해온 그의 순수한 마음, 그런 그를 자신은 의심하고 경계하며 심지어는 스토커나 사기꾼으로 취급했다. 기차에서, 택시 정류장에서 그에게 보냈던 자신의 차갑고 날카로웠던 태도를 떠올리자 그녀는 깊은 수치심과 미안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내를 추억하기 위해 이곳에 온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핸드백 속에 구겨 넣었던 그가 잠결에 흘렸던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반듯하게 펴놓았다. 사진 속의 20살 자신과 그 사진을 50년간 간직해온 70대의 그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야 알게 된 현재의 자신, 세 사람의 기이한 인연이 작은 방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강릉을 떠나 이 모든 것을 다시 없었던 일처럼 묻어버릴 수는 없다. 그것은 50년 전 용기 내지 못했던 그의 청춘과 그리고 평생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자신의 삶 모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많은 감정들이 그녀 안에서 싸우고 화해하고 뒤섞였다. 그리고 마침내 동쪽 바다 위로 새벽의 첫 빛이 비쳐올 때쯤 그녀의 마음속에도 한 줄기 빛처럼 선명한 결심 하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를 짓눌렀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분하고도 단단한 용기가 들어차 있었다. 50년 전에는 그가 자신을 찾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어제는 자신이 그에게서 도망쳐버렸다. 이제는 그녀가 그를 찾아 나설 차례였다. 그를 만나 자신의 어리석었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길고 길었던 순정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야만 했다. 그것이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그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 맞이한 아침은 이전의 아침들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김소연 여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나침반을 가진 배처럼 고요하지만 단단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가 묵고 있는 민박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무례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우선 어제 그들의 운명이 교차했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것은 그를 이해하기 위한 그녀만의 조용한 순례길이었다. 그녀는 먼저 해변으로 향했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몸을 숨겼던 바로 그 해송숲.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가 이제를 놓고 앉아있던 방파제 근처까지 걸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그렸을까? 그녀는 그의 시선이 머물렀을 법한 자리에 서서 그가 보았을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부서지는 파도, 끼룩거리며 날아가는 갈매기떼, 그리고 멀리 보이는 수평선. 그녀는 그 평범한 풍경들 속에서 한 남자의 고독과 예술가로서의 시선을 어렴풋이나마 느껴보려 애썼다. 그리고 그녀는 어제의 그 소나무를 다시 찾아갔다. 거대한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늙은 소나무. 이제 그 나무는 그녀에게 더 이상 남편과의 이루지 못한 약속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한 남자의 50년 순정이 고백된 성스러운 재단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어제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역시 매년 이곳을 찾아와 아내를 기리며
이런 심정으로 이 소나무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아내에게 깊은 미안함과 질투 섞인 존경심을 느꼈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여자였군요. 라고 그렇게 오전 내내 해변과 소나무 숲을 거닐었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어젯밤에 이미 서울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의 마음에 다시 초조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대로 그를 놓쳐버리면 그녀는 평생 오늘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가 묵고 있던 민박집 근처를 서성였다. 하지만 대문 안을 들여다볼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다. 그녀는 갈팡질팡하며 주변을 맴돌다가 근처의 낡은 전통 찻집 간판을 보았다. 해송다원 하이송차윤. 어쩐지 그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지친 다리를 쉬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찻집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운명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는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창밖에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제 그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슬픔과 반가움이 뒤섞인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주었다. 찻집 안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기와 조용한 가야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찻잔의 온기만을 느끼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서연이었다. 어제 그렇게 갑자기 뛰쳐나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무례를 범했습니다. 현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연 씨, 놀라시는 게 당연하지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접니다. 허락도 없이 당신의 젊은 날을 훔치고 그것을 평생 간직해온 것은 저니까요. 그의 사려 깊은 대답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저는 제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잊는 것이 당연하지요. 현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서연 씨는 서연 씨의 삶을 충실히 살아오신 겁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5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공백을 조심스럽게 메워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남편에 대해 그의 성실함과 무뚝뚝함, 그리고 마지막 투병 생활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현우 역시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의 서툰 첫사랑 이야기를 평생 미소로 품어주었던 지혜롭고 따뜻했던 아내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공유하고 홀로 남겨진 자의 외로움을 위로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어떤 과장이나 허세도 없었다. 황혼의 문턱에 선 두 남녀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자신의 삶을 마치 오래된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담담하게 서로에게 보여주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는 이어졌다. 어느새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찻집 안에는 희미한 등불이 켜졌다. 그들은 더 이상 기차에서 만난
어색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오랜 친구이자 같은 상처를 가진 동반자였다. 찻집을 나설 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 대답은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릉의 밤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조용한 여행은 이제 막 서로를 향한 설레는 동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김서연 여사는 아주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다. 그녀는 립스틱을 바르려다 이내 멈추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담긴 눈가의 주름.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이 얼굴에서 오직 슬픔과 피로만을 보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거울 속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와의 저녁 식사를 앞두고 설레어하는 여자의 얼굴을 발견했다. 낯설었지만 기분 좋은 떨림이었다. 그들은 경포해변 근처의 작은 횟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늙은 어부가 운영하는 허름하지만 정갈한 곳이었다. 이현우 씨가 추천한 장소였다. 그는 이곳의 물회가 자신의 돌아가신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했다. 어색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들의 저녁 식사는 놀라울 만큼 편안하고 따뜻했다. 어제의 대화가 과거의 비밀을 파헤치는 무거운 시간이었다면 오늘의 대화는 현재를 나누는 가벼운 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첫사랑이나 사진 속 소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각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온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두 명의 늙은 친구였다. 그들은 책에 대해 그리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문학도답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에 대해 말했고 현우는 화가답게 자신이 존경하는 화가에 대해 말했다. 놀랍게도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많이 닮아 있었다. 그들은 같은 영화를 보고 울었고 같은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아이처럼 웃었다. 현우는 서툰 솜씨로 생선 가시를 발라 서연의 접시 위에 올려주었다. 그의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배려에 서연은 수십 년 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풋풋한 감정을 떠올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설렘이라는 감정은 결코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밤바다를 따라 나란히 걸었다. 파도 소리가 부드러운 배경음악처럼 두 사람을 감쌌다. 저는 이번 여행이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운명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밤바다처럼 깊고 고요했다. 저는 매년 이곳에 와서 아내를 추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내가 저에게 새로운 선물을 준 것만 같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법뿐만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갈 친구를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 남은 여행 기간 동안 그들은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외로운 순례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여행에 기꺼이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현우는 서연을 데리고 자신이 매년 들르는 장소들을 보여주었다. 그가 즐겨 앉아 그림을 그리던 방파제 끝, 그의 아내가 좋아했던 작은 절의 툇마루, 그리고 커피 향이 좋은 오래된 카페.
그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들을 그녀와 공유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연 역시 그를 데리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들을 찾아갔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오고 싶어 했던 커피 농장에 그를 데려갔다. 그곳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친구와 함께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녀는 과거를 현재와 함께 껴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경포대 소나무 숲을 거닐었고 오죽헌에서 신사임당의 흔적을 엿보았으며 시골 장터에서 촌스러운 기념품을 사며 웃었다. 그들의 모습은 열정적인 젊은 연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서로의 보폭을 맞춰주고 말없이 서로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더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소나무도 바다도 아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주름진 눈가와 세월의 지혜가 담긴 그녀의 온화한 표정. 그는 그림을 완성하고는 스케치북에서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뜯어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50년 전에는 몰래 훔쳐봤지만 이제는 허락도 없이 그려서 미안합니다. 그의 짓궂은 농담에 서연은 그림 속의 자신보다 더 환하게 웃었다. 그는 더 이상 사진 속의 20살 소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68세의 김서연이라는 여자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있었다. 마침내 강릉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그들은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행의 끝이라는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인 아름답고도 애틋한 황혼이었다. 서울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차 한잔할 시간이 있겠지요. 현우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말없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것은 거창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묵직하고도 진실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외로운 이방인으로 이 도시에 도착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떠나가고 있었다. 강릉의 마지막 노을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세상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강릉에서의 꿈같은 여행이 끝나고 김서연과 이현우는 각자의 일상이 있는 서울로 돌아왔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강릉의 평화로운 바다 내음 대신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의 소음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서울역 플랫폼에서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텅 빈 집으로 향했다. 서연은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집 안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그 사진을 보며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잠겼겠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마음이 달랐다. 그녀의 슬픔 속에는 이제 희미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현우라는 남자가 남기고 간 희망이라는 이름의 온기였다. 여행의 마법이 현실의 팍팍함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기우였다. 이틀 뒤 서연의 전화기가 울렸다. 현우였다.
서연 씨, 잘 지내시오 혹시? 내일 오후의 시간 괜찮으시면 약속했던 차 한 잔. 어떻소? 그의 조금은 서툴고 긴장한 듯한 목소리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관계는 강릉의 노을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서울의 복잡한 하늘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서울에서의 데이트는 강릉에서처럼 특별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편안하고 따뜻했다. 그들은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오래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칼국수집을 찾았다. 함께 뜨거운 김이 오르는 칼국수를 나눠 먹으며 그들은 서로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우는 서연을 자신의 작은 화실 겸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온통 그림과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와 강릉의 풍경을 그린 것들이었다. 서연은 그의 그림들을 통해 그의 깊고 따뜻한 내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과 영혼을 기꺼이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연 역시 용기를 내어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아주 큰 결심이었다. 지난 45년간 남편과의 추억만이 가득했던 이 공간에 다른 남자를 들인다는 것. 현우는 그녀의 마음을 안다는 듯 아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그는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묵묵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의 말없는 행동은 당신의 과거를 존중합니다 라는 깊은 배려의 표현이었다. 그 모습에 서연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연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말에 아들 내외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는 현우를 좋은 친구라고 소개했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곁을 맴도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현우의 진솔하고 점잖은 태도와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이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아들아. 서연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행복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지만 이것 또한 아주 소중한 행복이란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계절이 바뀌고 그들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서울숲을 산책하고 작은 갤러리에서 그림을 보고 때로는 낡은 영화관에서 동시상영 영화를 보며 졸기도 했다.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은은한 난로처럼 서로의 남은 생을 꾸준히 데워주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두 사람은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었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길 위로 떨어져 마치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현우가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소년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 역시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주름진 두 손이 5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찾아 단단하게 얽혔다. 그것은 그 어떤 열정적인 고백보다도 더 깊은 두 사람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미안함으로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나한테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당신도 분명 좋아했을 거예요. 당신처럼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행복을 하늘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행복이 결코 서로를 배신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두 사람의 소중한 기억과 사랑을 모두 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져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김서연과 이현우의 관계 위로 또 한 번의 계절이 쌓였다. 강릉에서의 운명적인 재회 이후 어느덧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보다는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꾸준하게 서로의 삶을 데워주고 있었다. 그들은 합치지 않았다. 각자의 집과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한 수십 년의 역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서연의 집 거실에는 현우의 그림 도구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현우의 집 부엌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찻잔 세트가 놓였다. 그들의 집은 두 개였지만 그들의 세상은 이제 하나였다. 그들의 삶은 평온한 일상의 행복으로 가득 찼다. 주말이면 함께 작은 화단을 가꾸었고, 평일 오후에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현우는 서연에게 스케치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고, 서연은 현우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읽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황혼의 문턱에서 비로소 서로의 가장 좋은 학생이자 가장 다정한 스승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이 기차에서 처음 만난 지 꼭 1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 현우는 서연을 자신의 화실로 초대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아이처럼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이 화실에 들어섰을 때 중앙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커다란 이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도 있는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선물이랄 것까지야. 현우는 쑥스러운 듯 뺨을 긁적였다. 그냥 지난 1년간의 내 대답이라고 해둡시다. 그는 천천히 이젤의 천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캔버스 위에는 그녀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50년 전 벚꽃나무 아래 서 있던 20살의 앳된 소녀가 아니었다. 그림 속의 그녀는 지금의 그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잔주름이 진 눈가를 가진 69세의 김서연이었다. 그림 속의 그녀는 강릉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기쁨, 회한과 평온, 그녀가 지나온 모든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주름 하나하나를 마치 성스러운 경전을 필사하듯 깊은 애정과 존중을 담아 그려냈다. 어때요? 실물보다 못하지만. 현우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는 그녀의 과거, 사진 속의 젊은 소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현재, 수많은 상처와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평온을 찾은 지금의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그림은 그녀의 모든 삶에 대한 긍정이자 가장 완벽한 사랑 고백이었다. 50년 전의 소녀는 사진 속의 소녀를 사랑했어. 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여자를 사랑하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마음껏 흘렸다. 낡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그들의 기이한 인연은 이제 따뜻한 유화 물감으로 채워진 현재가 되어 그들의 앞에 영원히 살아 숨 쉬게 된 것이다. 며칠 뒤 그 그림은 서연의 집 거실. 남편의 영정사진 바로 옆에 나란히 걸렸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나란히 그녀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는 존중받고 현재는 축복받는 완벽한 조화였다.